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there's a land that I heard of once in a lullaby. Somewhere over the rainbow, skies are blue, and the dreams that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3강에 우리 아줌마의 힘을 보여주신 김혜정 대표님, 네, 김혜정 대표님의 그 처음부터 그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시면서 복지를 하시는 게 스스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으셨을 텐데 그렇게 이끌어냈던 점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자체적으로 복지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더 알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참여하면 좋은 강의인 것 같아요. 하종광 선생님 강의가 웃음도 주고 울음도 주고 또 심각하게 생각해 볼 내용도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사례나 또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대중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좋았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치 무슨 조직을 만든 것도 아닌데 내내 연대감이 들고 같이 용기가 나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이 서로 변하고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고집쟁이, 그리고 반칙은 절대 안 되는 원칙쟁이, 그리고 협동과 참여가 광산의 미래임을 끝끝내 확신하는 희망쟁이 민현배 광산구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보는 나아갈 진 걸음봅니다. 앞으로 걸어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보다 우리 세대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세대보다 우리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 진보죠.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제목을 시대와 복지 그리고 CSR 이렇게 잡았습니다. 생소하신가요? 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시대와 복지, 요 말은 이 시대가 대세가 이른바 복지, 그것도 보편적 복지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영학 쪽의 용어로 치면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자입니다. 이게 CSR 1.0, 2.0, 3.0 그리고 그 다음에 CSV로 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땅 위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지금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요. 아시죠? 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중국의 근대 사상가이고 작가였던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81년에 나서 1936년에 죽었습니다. 별로 오래 살지 못했죠. 그렇지만 중국의 사상사에서 깊고 넓은 그런 사상사적 흔적을 남긴 대가였죠.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요,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한자 다 아시는 거니까요. 그대로 해석하면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걷는 발자국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두 분 이 선각자들은 모두 이 길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요 길. 저는 광산의 길을 오늘 수료식을 갖는
광산복지학당에서 찾습니다. 자, 루시는 당시에 여러분들이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 루신 작품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러시는 분들도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관습과 인습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용기가 필요하다. 그걸 길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백범 선생은 세상을 만드는데 정말 신중한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에게 저 눈에 발자국, 이거 눈에 발자국 내는 것마저도 조심해라. 그 말 뜻은 뭐냐 하면 좋은 경험을 물려줘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강조점은 좀 다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을 만들자, 또 그 길을 걷자입니다. 만들자를 루신이 강조했다면 걷자는 우리 김구 선생님이 강조했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투게더 광산이 지금 광산 복지학당이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이거 저는 아주 멋지고 소중한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 학당은 지금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더 좋은 복지 실천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 그리고 열정적인 개인과 집단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지혜를 나눌 것인가. 그런 바로 제가 보기에는 광산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희원 관장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보니까 제가 어디 저기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주민들 생활과 가장 밀접한 어쩌고저쩌고 쭉 하고 나서 학습 없이 진보 없습니다. 어딘가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이 단일행자하고 머리 숫자를 합했다. 이 행은 실천을 얘기합니다. 이 수는 머리예요. 머리. 머리는 뭡니까? 사고하는 곳입니다. 아까 김구 선생은 그걸 지혜로 표현을 했습니다. 루시는 용기와 실천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잘난 척하는 거죠. 이 강희원 관장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도라고 하는 건 뭐냐? 도라고 하는 건 뭐냐? 실천과 공부를, 즉 행함과 사고를 끊임없이 계속하는 게 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닦는다는 말은 부처님 앞에 앉아가지고 벽 앞에 앉아가지고 이게 도를 닦는 게 아니고요. 그런 행과 사고가 같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도가 됩니다. 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길은 요것만 하면 삽질만 하는 겁니다. 4대강 한다고. MB처럼 삽질만, 누구처럼 삽질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고 실천하고 또 공부했을 때 후세 사람들이 공부하고 실천을 제대로 해야 양자가 같이 결합돼야 후세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좋은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복지에 적용시켜 보면요. 스웨덴에서는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사회라고 하는 것.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사회. 옛날 링컨 얘기 생각나시죠? 근데 스웨덴에서 복지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사회는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라고 스웨덴에서 복지 이론가들은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사회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이 중심이 돼서 스웨덴의 복지 정책을 쭉 해왔는데요. 그 중심에 이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결국은 스웨덴식으로 얘기하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개인을 자립하게 하고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스웨덴에서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복지에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중국은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거대한 세상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크고 느리게 움직여요. 거기서 우선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길을 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루신에게는 땅 위의 길이 이 도에서 행자를 먼저, 행을 먼저 용기 있게 행하는 것, 이걸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김구 선생은요, 지혜, 공부 이런 것을 더 중시했습니다. 요걸 더 중시한 거죠.
도라는 글자 구성 요소 중에서 머리 숫자를 더 중시한 건데 왜 그랬을까요? 식민지를 겪은 해방된 조선에서 얼마나 해방정국이 복잡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거기서는 이 남마처럼 얽힌 상황을 풀기 위해서 중요한 건 행도 행위였지만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더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째 그럴싸합니까? 같은 돈데 그럴싸 안 하면 큰일인데. 자,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동네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복지정책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우리 것이 없었습니다. 지역에 맞는 게 없었어요. 전부 다 정부에서 요렇게 해요 하면 그것을 그냥 지방자치가 받아서 하고 복지관이 받아서 하고 복지단체가 받아서 했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돈은 없고 국가의 도만 있었던 거죠. 중앙정부의 도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는 아까 그 복지의 도를 행을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그냥 실행을 했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손발이 돼가지고 시킨 대로 움직인 거예요. 머리가 움직인. 왜냐하면 머리까지 중앙정부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실천적인 복지가 가능하지 않지요. 창피하잖아요. 보세요. 광산구에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52.4%인가 이렇게 됩니다. 요즘 금액으로 따지면 1,600억쯤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복지 정책이 가든가요? 안 갑니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길, 땅 위의 길 광산 복지 확당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좌표를 또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 확당의 슬로건이 땅 위의 길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강혜원 관장님이 정하셨나 엄면 팀장님이 정하셨나 여러분들이 함께 정하셨나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는 생각 즉 오늘의 현 주소를 누군가가 땅 위의 길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까? 강 관장님이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루시는 말대로 정말로 여러분들은 없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고 김구 선생님 말대로 지혜롭게 잘 엮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겁나게 자랑스럽습니다. 어디 가서 막 자랑칩니다. 저는 여기는 두 번째 와보지만 날마다 들을 때마다 굉장히 여기가 잘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대요. 어저께는 보니까 오마이뉴스에 보니까 또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못 보셨죠? 예, 길을 가시는 분들은 내가 가는 길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줘야지 보이는 거지. 예, 저는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그런 점에서 보면 선각자들이십니다. 선각자들이세요. 실제로요. 이 복지학당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길을 내서 그 길을 가려고 하고 그 길에 필요한 개념을 머리를 지금 채워가고 계시잖아요. 지혜의 곡간으로서 채워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 주제에 비추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길 도자 일단 들어가야겠죠. 도사 아니면 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이쯤 되면은 야 우리가 도인이구나 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도자에 단일 행자와 머리 숫자가 결합한 말 그대로 실천과 이론을 겸비한 오늘 수료함으로써 실천과 이론을 겸비한 도인이 되는 겁니다. 도인. 복지 도인이 저는 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광산 복지학당은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도인들을 또 길러내시게 될 겁니다. 2기, 3기 계속돼서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광주에서 광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제 감으로는 머지않아 이것은 대한민국의 복지의 두뇌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동네에 이런 대학이 어디가 있었대요. 다른 대학 어디 가서도 복지 강의를 이 정도 알차게 받으시면서 또 그걸 채워서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길을 내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제 식으로 말씀드리면 도인입니다. 도인. 이렇게 많은 도인이 모여있는데 저는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도사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이 주목하게 될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좀 전율합니다. 지방이 나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가 국가 정책이 되는 그런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여러분들이 열어가고 있습니다. 광산복지학당이 저는 여러분들이 열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활동은 단지 복지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 그런 가능성을 저는 여러분들이 담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인사 말씀으로 된 거죠? 네.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기, 3기 광산복지학당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광산복지학당의 번창에 광산의 미래 그리고 광산의 진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자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으니까 건강 챙기시고요. 예? 장하십니다. 진짜 축가라도 불러드리고 파티를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말로밖에 축하를 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복지 자산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많이 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개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수입은 이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지금 사회임금의 전체 임금, 수입에서의 비중입니다. 스웨덴, 복지국가 스웨덴 48.5%입니다. OECD 평균이 31.9%입니다. 한국은 7.9%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5번 강좌 중에 이런 말씀 해주시던가요? 그래도 저도 한번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가야 되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아까 제가 시대와 복지라고 했는데 이 시대에 보편적 복지라고 했을 때 그 보편적 복지의 지수로 나타나는 게 저는 사회임금이라고 봅니다. 사회임금은 뭐냐? 자기가 노동을 해서 시장에서 노동을 해서 받는 돈 말고 세상이, 사회가 우리한테 주는 돈이 있죠. 보험, 수당, 각종 복지 장치들을 사회임금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회임금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이를테면 복지가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010년 기준으로 7.9%, 8%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OECD 평균이 32%예요. 그 사회임금의 비중을 높여가는 쪽으로 온 인류가 다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지난 총선, 이번 대선에서 이걸 놓고 아주 뜨겁게 붙을 겁니다. 진짜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책임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부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못된 짓 많이 해가지고, 현대가 못된 짓 많이 해가지고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쨌습니까? 내가 8천억 내놓게.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험의 성격이 강했어요. 나쁜 짓 하고 나서 봐주는 거야. 그걸로 해서 돈 내놓고 끝났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되죠. 그걸로는 안 돼요. 이제 뭐가 나왔냐면 애플사인가요? 애플사. 여러분들이 잘 아시나? 아까 누가 어디 다른 데서 들었구나. 애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이제 CSR 1.0이었다면 2.0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기업이 지만
혼자 우리 삼성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자기 협력 회사들, 협력사들을 전부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정한 정도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거죠. 일본에서는 그런 회사들이 꽤 있죠. 자기 협력사들이 일정한 정도의 이윤을, 즉 공생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이제 요즘은 CSV까지 갔습니다. 저거는 creating, 그러니까 창조한다, shared, 함께 공유한다, value, creating shared value예요. 행위하는 것 자체가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개념이죠.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그 탐스 슈즈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CSR 3.0하고 CSV가 뭐 비슷할 텐데요. 저 사람은 이 고객이 신발 회사예요. 한 켤레를 사면 그 한 켤레를 맨발로 다녀야 하는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기업을 키워가는 그런 회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데고,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요 안모 씨가, 잘못하면 이것도 대선 예비 후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선거법에 갈지 몰라서 그냥 하여튼 안모 씨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자기가 만들어서 그냥 나눠주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만들었죠. 광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은 길에도 있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더불어락, 아마도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죠. CSV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알았다면 CSV에, 그러니까 Creating Shared Value의 아주 좋은 사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기 더불어라 카페나 저기 뭐죠? 마실? 네. 마실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함께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러니까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번역을 보통 합니다. 복지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산구도 좀 해봤습니다. 비정규직 없애봤더니요, 세상에서 좀 알아줬습니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는 복지 시대이고 그 복지의 흐름은 지금 보편적 복지 시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이미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복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도해가는, 길을 내서 가는 분들이고, 그런 점에서 제가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그런 표현을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아이는 모두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그리고 투게더 강산에서는 뭐라고 하죠?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는 복지 공동체.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흐름에 선두에 서 계시는 겁니다. 이걸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당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과 머리를, 실천과 이론을 함께 갖춰가는 가장 유력한 그런 진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갈고 닦은 모든 것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돌려놓는 깨끗한 도닦기, 진짜 도인 되는 도닦기. 그거를 조탁부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재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마음을 가지런하게, 깨끗하게 정리해가는 복지활동가들의 마지막 이론적인 무장은 우리가 삿됨을 버리고 개인적인 혹은 특수한 집단의 이해를 버리고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 하는,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는 복지공동체를 지향해가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지난 5강좌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6강좌를 통해서 충분히 그걸 갖추셨고 또 앞으로 더 갖춰가리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2기, 3기를 거치면서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새로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만 하게 됐으니 대한민국에서 복지에 관한 한 가장 행복한 단체장이 됐습니다. 저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정말 모든 아이가 모두의 아이가 되는 그런 복지공동체, 모든 일 모든 것이 되는 복지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걸음할 수 있는 데 대해서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많이 쓰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공로상 광산구 노인복지관 직원 일동. 위 사람들은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특성으로 생각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없으신 단장님이 광산복지학당 유치를 희망하여 본의 아니게 복지학당의 성공적 대처에 혁혁한 공을 세웠기에 이 상장을 빕니다. 2012년 6월 22일 광산구 복지학당 세상으로 프리자 교학권을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저희 광주까지 출장해 주셨습니다. 오건호 박사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진짜로 이 강좌 초대를 받고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요즘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분,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뭐냐면 지역에서 복지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너무나도 간절히 만나고 싶습니다. 반대로 제가 모르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중앙에서 주로 이제 중앙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에서 복지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알지 못합니다. 몇몇 분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정도인데, 제가 감히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한테 주는 질문이에요. 오건호, 너는 어떻게 네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래? 왜 그 질문을 하냐면 제 인생의 목표가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정직하게 돌이켜보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직장은 정규직 직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이제 한 10년 이상 벗고요. 돈은 모아놓은 건 없습니다. 전세 서울에서 1억도 안 되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2년마다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1km씩. 그리고 고도가 한 200m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 은평구에 아주 높은 산 자락까지 왔어요. 위에는 이제 민가가 없기 때문에 넘어서 이제 고향 이쪽으로 가야 될 텐데. 저는 그전에는 의례적으로 한국 나이로 자기 나이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고 만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48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큰애가 딸인데 5살이고요. 거기는 한국 나이로. 그래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둘째 아들은 지금 100일이 갓 넘었습니다. 저하고 제 처는 제가 그럭저럭 부양할 수 있습니다. 살 자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정 안 되면 이제 다 산 건 아니지만 그냥 견디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애들 둘 보니까 까마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노후까지 책임지고 얘네들이 이제 작년에 어린이집 4살 때 갔는데 일주일 만에 자퇴하고 왔어요.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4살 때부터 이렇게 힘들 줄이야. 근데 이제 초등, 중등, 고등, 대학 하고 요즘 저희 지금 젊은 친구들 보면 까마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좀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바에야 함께 해결하는 판을 만들어 보이자. 그리고 제가 추측건대는 물론 저처럼 늦게 난 사람은 드물겠지만 이런 비슷한 공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미래가 까마득한 사람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지금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입니까? 그 여성 연예인이 그 BC카드 부자 되세요 하니까 막 기뻐가지고 부자 되는 줄 알고 기억나시죠? 그 카드. 그게 이제 내가 부자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다 부양하고 내 노후를 대비하는 이른바 10년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와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하나의 로드맵이었어요. 그래서 카드 풍풍 써가지고 카드 대란 났죠. 근데 이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어차피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문제는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거를 각각 내가 해결하되면 내가 해결하고자 각각 나서면 결국 이런 승자 독식, 양극화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아주 소수 외에는 다수가 행복하기 어렵죠. 그래서 함께 세상을 바꾸자. 그게 그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단어를 활용하면 저는 그게 복지국가가 그래도 제일 근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살 때도 다들 그렇죠. 10살, 20살, 30살 때 그때 목표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한 2, 3년 됐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거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이 꿈을 딱 설정하고 나니까 그건 뭐예요? 여러분도 다 복지국가 바라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복지국가를 바래요. 그러면 어떻게 복지국가를 이루지요? 그러면 불심이 투철하신 분들은 절에 가셔가지고 108배를 하시고 100일 기도를 들으시고 또 교회 가시고 뭐 그것도 이제 상징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하는 건 이긴 하지만 실제로 복지국가는 그렇게 바램과 기대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아까도 보니까 있던데 복지는 정치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건 백지 위에서 건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수많은 이해관계들의 얽힘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힘이 약하면 집니다. 끄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을 그 복지국가를 이루는 힘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고 정치 과정이죠. 그 다음에 힘을 왜 만들었습니까?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장벽들이 있는데 그 장벽들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지국가를 이룰 것인가라고 퀘스천을 저한테 던지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넘어야 될 장벽이 뭔데? 100일 기도가 아니고 물론 100일 기도를 해서 의지는 단련시켜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 장벽들의 내용을 파악해야죠. 그리고 장벽들을 부숴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 1년 가다가 땡 끝나는 게 아니고 나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손주들끼리까지 계속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는 무엇이냐. 이거를 제가 두 번째 질문, 이걸 1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국가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국가를 실현을 위한 6대 물음이라고 여기에 6개 장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타켓이 분명해졌습니다.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토끼가 달나라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망연공으로 관측은 됐는데 그 다음 뭐예요?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갈등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과제를 이것이 과제다라고 진단을 할지언정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어디가 아픈 데를 알아냈으면.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제 포괄숙가제 때문에 데모하러 갔다 왔고 뭐 의협회 재단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말이 또 의사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오네. 그러니까 그게 얘기하면 복지국가를 건설할 세력 주체입니다. 제가 여러 저도 보면 실제로 복지 관련 업무를 해왔던 건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 여러 단체에서. 저는 2000년 초반에 민주노총 중앙정책실에서 복지를 담당했고 2004년도부터는 민주노동당에서 일을 했고 2008년도에는
노조부설연구소에서 있었고 지금은 올해부터는 제가 지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지를 쭉 담당해 왔고 최근에 이제 복지가 떴지 않습니까? 지난 2, 3년 동안 복지가 떴어요. 그러니까 여러 논의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 하겠죠. 복지국가 갑시다 그러면 오건호 선생 조금 진정하시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 생각이 좋아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실망할까 봐 제가.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국가는 아무리 어떤 과제를 분명히 스스로 설정하더라도 그것을 풀어헤칠 복지 주체가 있어야지만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거 아니에요. 목수가 있어야지만이 집을 짓는 것처럼. 근데 안타깝게도 당신이 아무리 복지국가를 열망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그 복지국가를 건설할 세력,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지구상에 뭐 한 200여 개 가까이 된 나라가 있답니다. 유엔에 가입해 있는 나라. 복지국가 수로 치면 많지는 않아요. 지금 뭐냐면 복지국가는 2차 대전 직후 20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몇몇 국가들이 한번 쭉 진입했어요. 한 몇몇 개 국가들이. 그리고 나서 지금 50년이 60년이 지났는데 사실 그 복지국가 군으로 새롭게 진입해가지고 OECD는 가입했지만 한국은 OECD 회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 복지국가 나라 그 모임에서 우리를 복지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죠. GDP가 높으니까 OECD로 회원국으로 인정했지만 복지국가라는 건 대단히 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당연히 복지국가 아니죠. 즉 뭐냐면 1세대 복지국가 한 열 몇 개 나라들이 뭐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 유럽에 존재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0여 개 넘는 나라들이 해방하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발전을 해가지고 경제력이 키워졌지만 소위 얘기하는 복지국가 군으로 진입한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건호 선생?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일본, 한국, 저는 경제력이 꽤 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기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나라보다 우리가 더 세다고 생각해요. 내부의 일종의 기업 경쟁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복지국가고 우리는 복지국가가 아니에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복지국가는 반드시 세력이 핵심이래요. 복지국가는 여러 학문에서 다룹니다. 그러면 자기 학문의 정체성, 학문이 자신을 보는 관점에 따라 복지국가를 각각 다르게 정의할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학과에서 이렇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사회복지학과 선생님이나 학생들한테 복지국가가 뭐요? 그러면 책 찾아봐야지 해서 본 복지국가는 나오겠죠. 그래서 뭐 행복하게 뭐 걱정 없이 사는 이런 걸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보편복지가 구현된 그죠? 그런 사회 공동체일 것 같아요. 경제학도한테 복지국가가 뭐라 그러면 이 냉정한 친구들은 뭐 행복하고 따뜻한 거 사라지고 뭐예요? 생산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를 갖는 케인즈주의 경제 시스템, 잘 갖추어진 케인즈주의 경제 시스템이 복지국가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그런 경제 원리로 규정하는 거고 여기는 보편복지 원리로 복지국가를 규정하는 겁니다. 정치사회학, 정치학에서 복지국가를 규정하면 정치학에서 케인즈주의를 얘기하겠습니까? 보편복지를 얘기하겠습니까? 정치학에서 복지국가를 관심 갖는 건 그 복지국가라는 왜냐하면 모든 사회가 역사적으로 다 세력의 엮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50년 전에 이승만 시대가 다르고 조선 말이 다르고 고려 시대가 다르고 미국과 영국이 그러하듯이 절대적으로 항상 똑같진 않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번 복지국가 된다고 해서 영원히 되는 것도 아니고 복지국가가 아니라고 해서 진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그러니까 정치학에서는 이놈이 복지국가가 어떻게 계속 복지국가 되는지 어떻게 복지국가가 시작되고 어떻게 복지국가 되는지를 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세력들이 이해관계를 같이 짜맞춰가지고 복지국가를 계속 주도해 나가는지 그래서 복지 주체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세력들마다 여러 세력들마다 이해관계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하지만 그 다른 이해관계 세력들이 우리끼리 복지국가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학의 용어로는 복지국가 동맹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가 복지국가의 정의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는
경제적 토대도 갖춰야 되고 그런 사회 세력 간의 토대도 갖춰야 되고 혹은 사회복지에서 주목하는 제도 인프라 이것도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국가는 돈만 있다고 제도만 있다고 혹은 그게 필요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만들 수 있는 복지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복지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제도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제도 인프라가 필요하다가 아니고 그 필요한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력이 핵심인데 지금 50년 동안 새롭게 복지국가로 진입한 나라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 진입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그런 정치사회학적 특징이 뭐냐? 복지동맹에서 선보이는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강력한 복지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이제 3인주의 계열의 복지정당입니다. 그리고 그 복지정당이 파트너십을 이룬 강력한 대중조직. 그게 이제 노동조합 조직이죠. 그리고 그 노동조합이 정당과 노동조합이 각 지역 공동체의 뿌리를 모세혈관 내리고 있는 지역의 풀뿌리 네트워크 공동체입니다. 저는 스웨덴 사회민주당 당원이고요. 여기 가면 스웨덴 금속노조 조합원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 광산구 뭐가 있나? 생협이 있습니까? 일단 해서 무슨 보육운영위원회라고 보육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모임이에요. 모임에 제가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지역 풀뿌리 주체고요. 저는 노동조합 조합원이고요. 그리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원이에요. 한 인간은 이 세 가지 롤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이 셋이 동맹을 갖게 됩니다. 진보정당, 노동조합, 지역 풀뿌리. 이게 하나로 쭉 엮어가지고 복지국가라는 단일 슬로건을 가지고 복지국가는 권력을 가져야지만이 되는 거죠. 된 거예요. 즉 뭐냐? 한국의 진보정당을 봐라. 가엾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힘이 약해. 한국의 노동조합을 봐라. 지금까지 열심히 투쟁해서 노동기본권을 따내긴 했지만 웬일인지 복지에 대해서만은 굉장히 관심이 덜해요. 지역으로 가봐라.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제 10년도 넘었죠. 그리고 이제 보육 지원되니까 민간 보육 애들도 보육료 가고 이제 복지관들도 뭐 없는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학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과가 사회복지 관련 과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사회복지 공부하고 지금 현장으로 쭉쭉 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입니까? 전국 사회복지사협회 작년 3월 기준으로 회원 가입되신 수가 53만 명이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복지관에서 이런 일하시는 분들이 한 6만 명 되고 하지만 그런 복지 관련 업무 쭉 하신 분들은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 20만 명, 30만 명 정도로 거기 기관에 계신 분들이 추정을 합니다. 일단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53만 명이래요.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 명. 싹 나누면 100명당 1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조직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들 많고요. 기초생활 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료 혜택 보고 있고 복지관들 많고 자활기관 많고 사회적 기업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서울 중심으로 해서 복지가 막 들썩들썩했어요. 급식이 보편복지로 가더니만 복지국가 가자고 막 난리를 펴요. 저도 저도 그래서 그때 뿅 해가지고 가자 그래서 쭉 갔는데 혹시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지금 청취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떠셨는지 지난 2, 3년 동안. 제가 이런 강연 기회가 있어서 수도권 지역에 이제 사회복지사분들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의무 교육 같은 게 있더라고 쭉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주로 강연을 가게 되면 이제 정당, 노동조합, 그다음 지역을 가는데 지역도 이제 지역 단체들이에요. 지역 무슨 여성 단체라든지 복지 단체라든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좀 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오는 그런 아닌데 제가 작년 초부터 사회복지사분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약간 쇼크를 받았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를 지면 부흥 그러니까 전도사가 우와 그런데도 할렐루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복주국가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 봐라 해서 지금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요. 2010년에 지방자치선거회 때 급식이 떴어요. 애들한테 월 3만 원, 5만 원 전체 복지국가 보편복지로 치면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도시락 정심이에요. 이게 복지인지 아닌지 좀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누구는 또 의무교육의 일환이라고도 하고 뭐 이게 많습니다. 사실 별게 아닌데 갑자기 그 논란하다가 갑자기 무상급식이 보편복지로 바뀌는 거예요. 복지도 좀 어렴풋하지만 보편이라는 말은 굉장히 약간 이제 개념어예요. 학술어예요. 일상생활에서 보편이라는 말 씁니까? 이번 보편복지가 보편이라는 말을 일상용어로 전환시켰어요. 아마 사회복지학과 이제 대학에서 보편복지라는 얘기 쓰겠죠. 제가 물어보니까 학생들도 헷갈려한대요. 아직도 헷갈린대요. 보편복지하고 선별복지하고. 학생들도 헷갈리고 선생님도 헷갈리는 걸 그냥 매일 우리가 썼어요. 1년 만에 그놈의 급식이 바로 보편복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뭐 다 아는 듯이 막 써요. 보편복지 가자 그러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바로 복지국가로 가요. 또 보편복지하고 복지국가는 학술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보편복지는 사회복지학계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아까 했던 복지의 레벨 수준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복지국가가 되면 모든 사회과학이 다 참여합니다. 복지국가가 되면 케인즈주의 경제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고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동맹이 구축되는 정치, 제도, 인프라, 세력들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2년 만에 급식이 보편복지로 그리고 복지국가로 격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붕 뜬 거죠. 대단한 변화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 세상에 왔습니다. 사회복지사님 하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끝나고 그 교육 주관했던 간사님들 얘기 듣고 가다가 제가 깨우쳤습니다. 깨우치고 그래서 막 듣다가 이제 저한테 짜증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별 관심 우리는 사실 없는데요. 첫째, 왜? 그게 별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둘째, 지금이 너무 힘들다. 그거 생각할 여유 없다. 고용 조건도 좋지 않지요. 제가 아까 송정역에서 여기 태워주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는 그 관장님하고 사회복지사분들하고 관계가 어떠냐. 좋대요. 여긴 좋은 걸로 치고. 딴 데는 아주 뭐 복지관리자들 때문에 또 복지사들 죽어요. 아주 눈치 보고 하느라고. 어디 이게 그리고 뭐 눈치 보는 관장들이 막 여기다 이쪽으로 스트레스를 전가하니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따뜻한 복지사로서 복지를 전달하고자 왔는데 클라이언트들이 또 나를 막 종부리듯이 해요. 그래갖고 이제 막 왼수가 됐어요. 그래갖고 저 클라이언트 때문에 막 싫어요. 그래갖고 막 나는 일상 복지사 업무에서 찌들어 있는데 저긴 사람들은 팔자도 좋다. 보편복지요, 복지국가요. 막 그러니까 안 온다니. 근데 그게 특정 어떤 사회복지사 한 분의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일종의 사회복지사의 문화예요. 동의가 안 되시면 나중에 저한테 반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반론을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 됐습니다. 대전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요 비슷한 그 사회복지사하고 대화하는 토크 프로에 제가 갔어요. 또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강력하게 나는 아직도 보편복지가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사회복지사가 처한 구조적 그리고 객관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실제로 누굴 만나느냐? 직접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만나요. 직접 장애인을 만나요. 혹은 직접 취약 아동을 만나요. 혹은 뭐 자활이나 사회적 기업하게 되면 일단 이른바 크게 얘기하면 선별복지는 아니지만 취약계층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보편복지가 빵빵 떴는데 반값 등록금도 지금 반의 반값 등록금은 된 것 같아요. 무상보육 많이 됐지요? 이른바 보편복지다. 모든 계층한테 다 들어가는 부잣집 대학생이든 가난집 대학생이든 부잣집 애든 가난집 애든 그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것이 사회적 화두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진짜 긴박한 취약계층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분들을 돌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2, 3년 동안 물론 복지 예산이 늘지도 않았고 혹은 관심조차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접하고 있는 그 환경은 보편복지가 아니고 보편복지는 대학교고 보육기관이라는 거죠. 혹은 학교고. 근데 실제 당신이 얘기한 제가 그랬어요. 53만 명의 복지 보병이 대한민국 전국에 지금 뿌리 박혀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보병이 하는 역할은 그런 보편복지가 아니고 지금 이 열악한 취약계층에서 지금 완전히 얽혀가지고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다 대고 서울에서 땡금 올라와가지고 보편복지 어떡하니까? 그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이러면 적합한 지적이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럼 도대체 뭐냐? 아까 오건호 복지국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진보정당이나 혹은 보편복지를 주창하는 민주당을 보니까 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자꾸 요즘 쏘갔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난 1년 동안 사실 정당들이 복지 논의를 주도했어요. 근데 이번 총선 때 진짜 너무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1년이 지났지만 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러니까 정당들이 이렇게 그게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 같을 때 막 하다가 또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요. 노동조합은 정규직 노동조합은 이제 기업복지가 꽤 괜찮습니다. 조직력이 강한 데일수록 기업복지가 강하다 보니까 굳이 바깥에 나가서 모두의 복지를 아까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 아이여야 되는데 이거를 모두의 복지로 얘기하기가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저한테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주체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조금 오래 기다리세요. 천천히 합시다. 이게 그분이 결론이에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빠르게 되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하자고. 끝까지 살면 천천히 하겠지만 언젠간 죽을 건데 죽기 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천천히 못한다. 주체는 뭐예요? 아까 그 복지국가를 위해서 넘어야 될 장벽도 우리가 해야 될 행위인 것처럼 복지주체도 하늘에서 백일 기도에 따라 툭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혹은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서로 고백하고 의견이 같이 한 걸 확인하고 모이고 세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관심 갖고 있는 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의 이제 복지국가를 건설해 나갈 지금 없다고 손칩시다. 그 복지국가 주체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두 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과제가 풀리면 될 겁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그거는 그냥 죽을 때까지 뭐 일을 하겠습니까? 제 목표는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48이니까 거의 한 60이 다 가니까 그 이후에 뭐 이런 기회라도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길게 잡아도 10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10년 동안에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10년 안에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한, 그러려면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그전에 복지 얘기하면 복지가 좋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복지가 안 될 것 같아. 왜? 우리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해. 그래갖고 복지 이게 주기 시작하면 다 공짜 받으려고 하니까 그럼 누가 나라를 지키고 누가 일을 하겠냐. 그러니까 복지는 좋을 것 같지만 독약 같은 거다. 즉 복지에 대해서 한편의 불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자기가 이래서 그걸 뭐 이렇게 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국가나 이렇게 이런 데 의지하냐 뭐 이런 질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복지가 썩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수급자가 되고자 하고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야죠. 받아야 사니까. 근데 받는 게 기분 좋지는 않아요. 우리 자식이 기초생활 수급자, 아버지가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지금 뭐 이렇게 소셜 믹스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하고 일반하고 뭐 섞는 정책을 써 있지만 아직도 한계가 많죠. 지금도 주공에서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짓죠. 옛날에는 아주 그게
장벽이 강했습니다. 아니, 동네가 다르죠. 그러니까 같이 학교를 파하고 쭉 얻어가도 이렇게 해서 얘는 이쪽 단지로 가고 저는 이쪽 단지로 가는 순간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도 내가 좌양하는 순간 귀가 탁 죽어요. 혹은 뭐 이렇게 주소 쓸 때 주소 써야죠. 무슨 단지 딱 하는 순간 그걸 보는 선생님이 뭐 아무 의미를 알지도 못할 텐데 본인은 이 단지가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공공임대 단지라는 걸 이 양반이 알겠구나. 들켰구나 내가. 물론 보는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가피해서 복지를 받는데 복지를 받는다는 건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양반 못 배워서, 게을러서, 혹은 실패해서, 낙오해서. 불가피하게 받지만 그 복지는 어떤 증표냐? 실패자, 혹은 더 심하게 나가면 낙오자, 도덕적 해이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절대 복지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는 수급자가 되면 너는 복지 수혜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 스스로 시장에서 사수성가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공공임대주택 들어가지 말고 어엿하게 전세 들어가고 집 사고 무상급식 받지 말고 그 전에 그 보편급식 하기 전에 하고 이런 거죠. 즉 뭐냐 하면 기존에 존재했던 복지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뭐예요? 아동복지는 뭐예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막 그모습은 막 살아오르던데 그런 거 안 느끼셨나요? 우리 애들 우리 대한민국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한 2000년대 중반에 복지운동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뭐 세금을 더 걷어야 돼 이런 얘기 아니고요. 국민들이 복지를 보는 인식이 바뀌어야지만 비로소 복지가 되지. 지금 국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부끄럽고 가능한 나는 받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복지국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복지에 대한 사회적 국민들의 역사적 인식 틀입니다. 사실 저도 깝깝했어요. 한 5년 전에. 야, 그런 게 어떻게 바뀔까? 저는 무상급식 논쟁의 가장 큰 공로 기여는 그거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정심이 아니고 그게 보편복지라는 담론 논의로 전환되면서 보편과 선별 논의로 시작하면서 보편하고 선별이 논의 붙었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수식당하는 말인 복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좋은 것으로 드디어 옷을 갈아입습니다. 아마 5년 전에 우리 집 아이가 우리가 무상급식 대상이었으면 엄마가 되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동창회 모임이나 지역 모임 가서 우리 무상급식 아니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요즘 만나면요. 야, 좋더라. 아니 어떤 놈이 그 무상급식 안 한대? 제가 아는 아줌마들은 그렇디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3만 원, 5만 원 금액으로 치면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중간계층, 중산층한테는. 근데 뭐냐면 그 3만 원이나 5만 원의 매력이에요. 그냥 아주 작은 돈을 주지만 이렇게 같이 받는. 저는 그래서 이 복지 체험이 아주 취약계층이 따로 그들만 받는 게 아니고 모두가 같이 받으면서 그 효과를 같이 누리게 될 때, 그래서 그 장하준 선생님은 공동 구매를 하더라고요. 필수 서비스를 공동 구매해서 하는 것이다. 돈은 다 자기가 능력껏 내고. 그래서 첫 번째 공로,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이 전환을 그 선은 넘었다고 봅니다. 아직 충분치 않지만. 아직도 저 끝에서 우리 못 가게 하려고 막 붙들고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조금은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또 이게 또 추진력이 생기니까. 근데 저는 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6가지인데 맨 6가지는 장벽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고 장벽은 5가지인데 다행히 첫 번째 장벽은 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넘기 어려웠던 장벽입니다. 이제 넘었습니다. 근데도 이걸 못 넘게 하려고 막
저항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거의 대표 선수는 서울시장 오세훈이었습니다. 끝까지 버텨보려고 해서 그래 그러면 주민들의 의사를 묻자.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그냥 온전히 일반 선거처럼 실시됐으면 과연 무상급식 찬성이 과반수를 넘을 수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오세훈 시장이 이걸 강행하는 이유는 승산이 있었기 때문이죠. 돌려보면 무상급식 아닌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질문을 잘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이 이만큼 있는데, 즉 한정된 재원이 이렇게 있는데 서울시 돈은 요만큼, 서울시가 가용한 재원은 요만큼 있는데, 그리고 초등으로 갈 돈은 요만큼 있는데, 예를 들면 1,000억은 너무 5,000억이 있는데, 자 이거 쓰고 나서 여유로 1,000억이 남았습니다. 이 1,000억을 다 모든 부모들의 소득 능력과 무관하게 다 무상급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층별로 요까지만 70%만 하고 그 나머지는 아껴서 학교 안전시설에 쓰고 혹은 학교 준비물 하는 데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즉 뭐냐면 선별복지가 얘기하는 건 보편복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강점은 제한된 예산이에요. 그리고 이 제한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는 게 뭐겠습니까? 얘기하면 또 무상급식 가야지 하다가 또 얘기 들어오면 이게 낫겠다. 무슨 저 이건희 선조까지도 줄 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산이 없다고 본 이른바 보편복지 세력들은 사보타지를 하지요. 그래서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합니다. 투표함을 못 열게.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겼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이긴 걸로. 즉 뭐냐면 무상급식 논란이 복지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전환을 했지만 우리가 뭐 인식 전환이 목표였습니까? 이제 그게 과정상에 있는 거죠. 근데 계속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무상복지가 좋고 보편복지가 좋은데 그 보편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돈이 없어요. 되게 재정이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얘기하는 건 보편복지가 도덕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이제 쟁점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 거냐 문제가 아니고 논란 끝. 이제는 뭐냐. 이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재원이 확충돼야 됩니다. 복지 재정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 논의로 갑시다. 라운드 2. 그래서 2라운드 땡 하고 쳐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1월 달부터 복지 재정 논쟁이 이 보편복지 담론 논쟁의 핵심이 됩니다. 뭐 증세. 그 민주당은 우린 증세 없이 하겠다. 국민들이 증세를 싫어하니까. 혹은 진보당 계열이나 시민사회에서는 복지국가 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증세 없는 복지는 사기다. 막 이런 식으로 또 격한 표현도 나오고 합니다. 쭉 한 거예요. 뒤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과제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 논쟁 어디까지 와 있냐면 1단계는 일단 막 뿌리치고 왔어요. 성공적으로 관문을 넘었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갈 것 같진 않아요. 두 번째 관문이 뭐냐? 재원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 재원 확충 논쟁에서 딱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작년 1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올 6월 달에 지금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딱 서 있어요. 저는 보편복지 세력의 무능 혹은 덜 철저함, 치열함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계속 오래 서 있으면요 굳어버려요.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총선이 전환점이었다고 봅니다. 복지재원 논의를 했으면 복지재원이 어떻게 마련된다는 거에서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지요. 여러분 혹시 제시 받은 거 있어요? 증세합시다 맙시다 뭐 부자 증세 얘기만 나오지 뭐 어디 어떤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한테 뭐 하자고 뭐 제안 받은 거 있으세요? 정당한테 제안 받은 거 있어요? 노조한테 제안 받은 거 있어요? 복지관장님이 뭘 전해줍니까? 여보세요? 보편복지 하자며요? 복지국가 하자며요? 그럼 재원이 왕창 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늘은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국민 동안 제시된 적 있습니까?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1년 반이 지났는데 뭔 겁니까 지금? 아이고 이러다가 복지국가 안 되겠구나. 전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하여튼 제가 5개 관문 중에 지금 우리는 두 번째 관문을 한번 푹 치고 나서 후 하고서 그냥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편에 효과는 있었어요. 뭐냐 하면 1라운드는 선별복지 세력과 보편복지 세력이 이게 청팬티, 홍팬티를 입고 싸웠는데 2라운드는 누가 들어왔나요? 2라운드에 올라갈 허가권을 가진 선수는 어느 복싱 뭡니까? 복싱 뭐라고 그러죠? 거기도 관입니까? 출신이냐면 다 보편복지 복싱관 출신만 2라운드에 출전권을 가졌어요. 왜? 보편복지를 위한 재원 확충이니까. 이 논쟁의 전제는 보편복지를 위한 재원 확충이에요. 그러니까 선별복지 세력은 일본에서만 계속 머물고 보편복지 안 돼! 돈 없어! 뭐 이렇게만 하지. 왜냐면 그들은 돈을 만들어낼 게 자기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부터 복지 논쟁은 완전히 보편복지판이었습니다. 선별복지 세력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게임 끝났습니다. 재작년 11월 정도에 박근혜 당시 의원이 의미 있는 행보를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 근대화를 이룬 이유도 결국은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데 아버지는 근대화를 이루셨지만 끝내 복지국가는 이루지 못하셨다. 내 딸년 내가 그 복지국가 이루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때 대단히 이제 크게 언론 보도 났죠. 뭐냐면 박근혜 이분은 전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정견을 밝히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혹시 그 뉴스 보시나요? 그럼 어디 국회 국회 해관 본청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대부분 가면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거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막 돼가지고 막 하다가 글쎄요 천천히 가야죠 하게 되면 박근혜 제동 걸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 타고요. 그러니까 전혀 말씀 없으신 이분이 최초로 미래 비전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선 출마로 다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내부 팀들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50명을 앞에 앉혀놓고 공청회를 하죠. 사회보장 기본법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지 논쟁에 박근혜가 내가 복지국가가 자기 꿈이었으니까 주도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벌벌 떨었어요. 드디어 그분이 오셨기는 이제는 만만치 않을 텐데. 근데 그분이 그 전에 오셨으면 괜찮았는데 이미 우리는 1라운드 접고 2라운드로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갈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그 주장은 뭐냐면 아직도 1라운드예요. 아직도 선별복지, 그게 박근혜 얘기로는 맞춤형 복지인데 그게 선별복지입니다. 그 판으로 가자는 거예요. 재원 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일주일 차랍니다. 언론에서 일주일 후에 박근혜 복지는 사라져버려요. 아마 굉장히 허탈하셨을 것 같아요. 왜? 이미 라운드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보편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재원을 확충할 것인가 이 사회적 논의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막차를 타가지고 못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거예요. 이 논쟁의 담론의 프레임이. 근데 문제는 그래서 2라운드를 완전히 보편복지 세력이 장악하다 보니까 이러니까 이제 또 안이해지죠. 그래서 실제로 아무 농사 안 짓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올해 4월 총선 때 워낙 다들 새롭게 정당들 만드시느라고 특히 작년 말 정도까지는요. 총선 특히 그 다음에 있는 대선까지 해서 굉장히 가슴 부풀어졌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는데 서울 쪽은 저기 좀 뭐 진보개혁 진영은 총선에서 과반수 얻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대선은 다운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이명박 박근혜 저쪽 후보는 박근혜밖에 없는데 대단히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지금 돋보이는 건 워낙 덜 찌릿찌릿하니까 민주당이랑 이쪽이 그래서 지금 그래도 박근혜다라지 사실 작년에 박근혜 1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을 다시 구출하시고 이렇게 다시 이제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그래서 이번 총선은 뭐 복지,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 막 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2013년 체제 이런 말들도 주로 지식인계에서 나왔어요. 87년이 대한민국 크게 바뀌었죠. 87년에 민주화 투쟁하고서 그리고 뭐 중간에 중요한 전환 또 있습니다만은 87년 만하게 지난해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 정치적 민주 체제로 바뀐 것처럼 이제 한 3, 40년 그렇게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 실질적인 민주화 이른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를 연다 2013년부터. 그래서 2013년 체제라는 얘기가 거의 이미 체제가 도입된 것처럼 진입된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고 지난 2010년 11년 동안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른바 진보 민심이 형성되고 있다. 지금의 민심의 흐름의 방향이 진보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역사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쭉 갈 거라고 본 거죠. 그리고 총선에서 한번 딱 해서 쟤네들 한번 반쪽 무너뜨리고 대선에서 완전히 너가 시킬 줄 알았더니 이번 총선에 화려하게 부활을 하셨어요. 저쪽이 잘해서냐? 다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이 야권이 무기력했는지. 그러면 정책 의제 사라졌죠. 복지도 거의 등장하지 못했죠. 복지는 한 번 등장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형의 변화가 엿보입니다. 그전엔 뭐예요? 야, 애들 차별할래? 선별복지가 뭐야? 이제 우리도 좀 복지 좀 합시다. 보편복지 합시다. 돈 있어? 아, 돈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뭐 증세할까요? 자신만만하게 나갔어요. 이 복지 민심, 진보 민심을 믿고 우리가 민심의 편에 있다 해가지고 자신 있게 나갔습니다. 작년 4월 총선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재정부가 복지를 주창하는 정당들의 복지 공약 재정이 허술하다고 검증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연 50조 내지 60조 된대요. 민주당이 부른 건 32조였습니다. 민주당은 32조로 보편복지를 하겠다 그랬어요. 민주당이 타켓이겠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 까보자 그래. 기획재정부 까봐. 우리가 얼만데? 우리는 32조에 맞아. 견주어 보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맞잖아요. 저희들이 보편복지 복지국가 해방문 하려고 그래요. 도 치고 나갔어야 되죠. 이번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약간 희화화시키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선관위 살려주세요. 선관위 살려주세요. 기획재정부가 부당한 선거 개입해요. 형식 논리상은 말라요. 그 행정기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내용으로 보면 기획재정부 얘기가 크게 틀리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만큼 화려하게 공약집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재정 대책은 굉장히 부실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 붙으면 자신의 부실이 드러날까 봐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 복지 갖고 원래 붙기로 했잖아요. 총선 때. 그럼 저쪽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붙고 논점을 더 만들고 국민들한테 그걸 또 관심을 일으키고 해야 되는데 막 도망가요. 아, 무상의료를 하겠대요. 8조 원 갖고. 그랬더니 뭐 시민사회부터 다들 13조, 15조, 20조 얘기하는 게 무상의료인데? 아니 지금 건보재정이 40조인데 그중에 8조면 8호 사실 5분의 1 정도 늘어나는데 그거 가지고 무상의료 되겠습니까? 계산만 해도 당장 안 되는 건데? 된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복지부나 뭐 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8조 갖고 무상의료 한대요? 그러니까 또 우리 무상의료 되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무상의료 대걸량 틀려 얼마잖아. 그리고 뭐 얼마 해가지고 너네 왜 이거 뻥쳐? 해야 되는데 뒤로 주춤주춤해요. 뭡니까? 지금 총선 때 복지 공약 갖고 싸우기로 했잖아요. 논점 만들고. 근데 뒤로 넘어가요. 자신의 약점이 있을 때 이게 피하죠. 저는 그런 것처럼 복지 재정은 그러면 진짜 지난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재정 확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쉽지 않은 일을 왜냐하면 반드시 넘어야 될 관문안 이거 못 넘으면 다시 1라운드로 빼깁니다. 제한된 예산이라는 그 가정에 다시 묶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복지국가를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특히 정치권이 이 논의를 주도했는데 너무했습니다. 하나도 작업을 안 해놨어요. 남은 6개월 후 대선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저희가 아직 가지도 못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건 뭐 대부분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간단히만 가겠습니다. 지금 거의 무상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재원의 무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급식 재원의 무상화, 보육 재원의 무상화. 장기요양 지금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없을 때에 비하면 굉장히 상당 부분의 무상화가 이루어졌죠. 건보 재정이 들어가니까. 즉 뭐냐면 재정은 공공화됐는데 장기요양을 누가 합니까? 지금 우죽순급으로 그냥 막 수없이 생겨나고 있는 장기요양 기관들이 있죠. 이거 심각합니다, 진짜. 저희 누님도 장기요양 보호사고 두 분이 다 그러시고 일하시고 하는데 그게 증언을 들어오면 진짜 큰일 나겠어요? 아 진짜 그래요. 저는 제주도인데 거기다 하면 이제 데리고 와요. 노인 한 분 이렇게 모시고 오면 또 이렇게 뭐가 더 주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2년 전에 자꾸 하셨는데 오래 누워 계셨어요. 그래갖고 그 장애도 있으셔가지고 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데요. 한도 액 정해지니까 저희 다 샀어요. 쓰지도 않는 건 썼습니다만 큰 침대도 사고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어떤 건 안 써서 옆에 사람 주려도 했는데 왜? 250, 200 얼마까지 쓰고 사려니까. 그래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또 다 아는 분들인데 거기. 그러니까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다 쓰긴 쓸 텐데 약간 이제 공적인 관점에서 보면 장기요양 서비스 이렇게 관리돼서는 참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육도 물론 뭐 대부분이 뭐 공개적으로 수익 경영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보육기관을 만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확장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수익을 목표로 하지요. 의료기관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돼야 되겠지만 90%가 다 민간 의료기관이고 다 가요. 그리고 지금 수가제도 아시는 것처럼 포괄수가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행위별 수가제가 퉁퉁 새요. 그러니까 무상의료가 되는 건 좋은데 그 무상의료를 이루기 위해서 쏟아부어야 될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상의료로 혜택을 얻지만 사실 더 많은 큰 혜택은 이제 저쪽 의료 공급기관, 공급자들의 호주머니로 가는 거니까 하여튼 재원의 공공화, 재원의 무상화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 큰 겁니다. 장기요양의 비용이, 보육의 비용이, 의료의 비용이. 이건 뭔 말이냐? 지속 가능하게 계속 그런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장기요양이 가능하냐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리고 인구학적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이 내 아이들과 우리 손자들까지도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살기를 원한다면 이 문제는 건드려야 됩니다. 복지국가 주창자라면. 물론 굉장히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5년이든 10년이든 로드맵을 그리고 어떻게 이른바 복지 서비스 공급 인프라를 공적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인가, 의료기관까지 포함시켜서 이런 논의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복지국가로 진입하더라도 2년 만에 다시 퇴출당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서 한번 퇴출되면요, 다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복지국가 어설프게 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안 되는 것보다 하니까 어설프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 이틀 1, 2년 갔다가 재정이 펑크 나가지고 다시 빽해버리면 그 다음 30년, 50년 동안 복지국가 하자고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과제도 사실 그래서 재정 문제 조금 이제 로드맵을 만들고 복지 인프라의 공공화 얘기도 축축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에 그 한국의 경제개혁 뭐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요. 그 장하준 선생님이 무슨 책을 내는 바람에 저는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좀 깝깝해요. 그래서 재벌개혁이 먼저냐 복지국가가 먼저냐 이거 가지고 한쪽은 재벌개혁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복지국가라고 그래요. 술에 두 바퀴며 동전의 양면이. 복지국가가 계속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가 되기. 옛날에 20세기 저 1세대 군에 있는 복지국가들은요.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한 복지국가였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이른바 복지 수요가 그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반의 노동자가 불안정한 처지에 있다 보니까 다 복지 수요예요. 노동시장을 이 상태로 놔두고 나서 복지국가가 지속 가능할까요? 유지될 수 있을까요? 가능치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가는 건 노동시장 인프라 개혁, 이른바 불안정한 노동을 줄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은 다 어디 있습니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2주 전에 그 여성 아카데미 같은 데서 비슷한 강의를 했는데 한 분이 질의응답하다가 울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군께서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아마 올해 가족처럼 하나 봐요. 근데 자기 직원들한테 그 돈 못 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이 비정규직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사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도 뭐 파산지기고 뭐 급정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못 주니까 하여튼 그 회사 직원 관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직원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이 얘기할 때가 울컥 한 50대 중반 정도 아주머니신데 울컥하고 눈물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즉 뭐냐면 사실 이 노동시장의 안정화 문제는 결국은 기업관계 민주화, 재벌의 개혁, 경제민주화로 바로 가는 거죠. 경제민주화 되지 않고 어떻게 이 노동시장이 안정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지국가하고 경제민주화는 양짝입니다. 경제민주화하는 이유는 결국은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복지국가는 또 경제민주화를 한 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노동시장 안정화 문제가 좀 더 본격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의 크기에 비해서는 공론화되는 건 되게 작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이거예요. 복지 인식틀이든 복지 재정이든 복지 인프라를 민간 시장 인프라를 공공으로 바꾸든 노동시장을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안정되게 바꾸든 뭐예요? 결국은 다 이 과제들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번째가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세력 주체들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 세력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복지국가 형성론을 공부하셨던 사회복지학자분들은 오건호 선생 참으시오. 안 돼요.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시되 길게 가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한계입니다. 제가 5가지 장벽을 말씀드린데 여섯 번째 거는 이제 조금 다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운동 혹은 복지국가의 행진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1라운드는 우여곡절을 거치고 넘기고 2라운드 초입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딱 제자리에 동작 그만 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울하게 해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지국가가 안 되겠네요. 그 자료집에도 이렇게 글로 써 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시간 나실 때 굉장히 제가 정성을 들여서 쓴 글이니까 이거 보시고요. 이 공약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개의 과제를 봤는데 하나 빼고는 지금 4개는 아직도 지금 멀리 있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제를 풀어 헤치기 위해서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처음에 지역에서 복지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고 그분들과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이를 도모하고 싶은 이유는 이거예요.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정당 봤어요? 노동조합 봤어요? 지금 지역에서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복지 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도약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의 반론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50년 전에 복지국가로 들어갔던 1세대 복지국가 형성 과정에 적합한 설명 틀이다. 그땐 그들은 어떻게 복지국가를 했느냐? 그 1차 대전, 2차 대전 군간에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이 쫙 급성장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짝을 이뤄가지고. 그래갖고 2차 대전 끝나고 하는 김에 그냥 권력까지 먹고 나서 그 힘으로 복지국가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역사적 맥락에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짝을 이루고 꽤 큰 제도화된 조직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이 복지국가를 이루었어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요. 진보정당이 무척 허약하고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약한 진보정당이 허약하고 노동조합이 기업별에 갇혀 있으면 그러니까 기업 복지에 갇혀 있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이룰 수 없는 것이냐 복지국가를 이룰 주체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21세기의 방식에 21세기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는 저는 복지 주체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20세기 복지국가 형성의 주체들을 그래서 제도화된 조직화된 세력, 조직 세력이라고 해서 경성 복지국가 권력 자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큰 축은 진보정당하고 노동조합입니다. 2008년에 MB께서 청와대에 들어오셨습니다. 2월 달에 취임을 하셨고 5월부터 뭐가 터졌느냐? 촛불이 터졌어요. 그리고 5월부터 한 6월까지 한 2개월 정도는 제가 어디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 실제 그랬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이중 권력 상태였습니다. 촛불 이외에 권력이란 뭐예요? 행정 권력하고 의회 권력 있지 않습니까? 행정 권력, 의회 권력이 촛불에 마비됐어요. 그래갖고 하도 시청과 강제해서 외치니까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오후에 내내 청와대 뒤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반성했다고 와가지고 반성문 쓰시고 고백하시잖아요. 청계천 촛불이요? 국회의원 출입 금지였습니다. 노동조합 출입 금지였습니다. 근데 사복 입고 오면 돼요. 깃발 내리라는 거죠. 응합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국회의원 중에서 연단에 가서 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강기갑 의원 한 분이셨어요. 쇠고기. 또 워낙 또 이제 활동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 찍으려고 앉아 있었지 이거 잡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에 다 기사 나온 건 촛불이었고 촛불에 뭔 얘기가 나왔고 2달 동안 대한민국의 의제를 하나씩 설정해 나갔던 것들이 촛불이에요. 그런 걸 권력이라고 하죠. 의제를 세팅해 나가는 거. 즉 뭐냐? 그렇다고 이게 뭐 실제적인 행정 권력은 아니니까 이중 권력이라고 합시다. 기존의 제도화된 의회 행정 권력이 넘볼 수 없고 혹은 어떤 때는 그거보다 압도한 어떤 강력한 힘이 대한민국에 2달 동안 5월 동안 6월 동안 존재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권력의 배후를 찾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모두가 나서서 촛불의 배후는 누구냐고 막 찾았는데 아직도 배후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에 무상급식이 논란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 김상곤 교육감 역할도 있으셨고 경기도 한나라당 시의원, 도의원들의 현격한 또 보조 역할도 있었고 뭐 쭉 또 논쟁이 있었죠. 물론 한 10여 년 정도의 친환경 무상급식 네트워크 운동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 계기로 해서 이게 팍 그렇게 뜰 줄은 예상도 못했죠. 그러고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무상급식, 선별복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김진숙 씨가 한진중공업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죠? 조금 비춰졌는데 이제 이번 총선 때문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이 총선을 앞두고는 작년 연말부터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이런 것들도 막 부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과제, 사람들이 가장 이제 이루고자 하는 과제들이 하나 세팅해서 들어갔어요. 그건 뭐예요? 촛불이에요. 촛불 뭔지 모르겠는데 배우는 없지만 먹거리 안정성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무슨 언론 민주화, 언론 공공화, 뭐 의료시장화 반대부터 시작해서 다 분출됐어요. 저는 그때 사람들이 일상에서 갖고 있는 자신의 요구, 먹고 사는 문제가 그 광장이라는 공간에 저는 다 분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마비시켰어요. 자, 2008년도에 촛불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무상급식 논란이 대한민국을 좌우했습니다. 김진숙이 비정규직 의제를 날라이들을 일반 시민들을 희망버스를 타게 하고 마음의 죄책감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재벌도 때려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대한민국에서 등장했는데 의제가 등장했으면 누가 제안한 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거 정당에 있습니까? 촛불에서 정당은 어디 있었죠? 출입 금지였어요. 노동조합 출입 금지였습니다. 무상급식 무슨 정당에 있습니까? 노동조합에 있습니까? 작년도에 희망버스 비정규직 노동운동 비정규직 물론 그전부터 노동계가 비정규직했지만 노동계가 비정규직 하니까 이렇게 뜹니까? 안 떠요. 근데 다른 방식에 누가 어떻게 하니까 또 날라이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김진숙을 내려오기 위해서 온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냥 목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그 정리해고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를 단순히 노동자 이기주의가 아니고 진짜 인권과 공생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들었죠. 지난 2, 3년 동안 제가 복지민심 혹은 진보민심이 대한민국이 형성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지난 대한민국이 1948년도에 건설되고 나서 80도 있었고 87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환점이 있었지만 당시에 그런 특정한 건에 대한 역사적 저항이 있었죠. 근데 저는 지난 2, 3년 동안 벌어졌던 것들은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살아왔던 그 방식, 문화와 가치와 어떤 다른 무엇을 사람들이 희구하고 저는 그걸 분출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제들이 하나씩 등장한 거죠. 즉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새로운 방식으로 흔들흔들 했다는 겁니다. 흔들흔들 했다는 건 뭐예요? 누가 흔들어야 흔들흔들 하는 거잖아요. 나무가 크게 흔들린 겁니다. 근데 그 흔들린 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대한민국에서 그걸 흔드는 건 의회 권력, 행정 권력 혹은 대중조직입니다. 근데 이 흔들림에 그들이 나섰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들도 절대 안 했대요. 근데
흔들렸답니다. 흔드는 힘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전통적인 그런 권력 조직 모형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을 누가 움직였느냐? 기존의 경성 권력 자원이 움직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아래로부터 움직이는 대한민국에 강력한 무엇이 있다? 일단 제가 다른 분들이 야 복지국가 그거 안 된다 할 때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제 스스로 확신을 갖는 이유는 이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힘의 한계는 뭐냐 하면 아직 무정형이에요. 그냥 에너지로만 있어요. 저 지하 깊은 곳에 마그마로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분추분추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경로를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건설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새로운 분화구도 만들고 새로운 산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뭐냐? 주체는 아직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세력화되어 있지 않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그 에너지는 굉장히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복지로 넘어오면 그 에너지 힘은 뭐냐? 저는 일반 풀뿌리 힘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촛불도 그렇고 급식도 그렇고 희망버스도 그렇고 다 일반 시민들이 내가 그전에 뭐 활동을 해왔던 뭐 내가 대학 때 운동을 했던 무관하게 자신이 중간 계층으로 살던 화이트 칼라로 살던 우리 아이들의 뭐 이렇게 처지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 생각.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세대처럼 이렇게 커서는 안 되겠다. 다른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바꿔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민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심의 가장 강력한 출구 하나가 저는 복지국가라고 봐요. 그러면 복지국가라는 그 분화구를 향해서 이 힘이 올라오도록 만드는 조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복지 재정에서 지금 막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는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거 작년 2011년 9월달 경향신문 창사기념 여론조사인데요.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62.6%, 아니요 36%. 요거는 예, 아니오니까 예가 많은 거고요. 서울대에서 지금 그 2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는 중간이 있어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라고 간 사람이 좀 있는데 일단 찬성 반대로만 따지면 2008년도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근데 2010년 이후부터는 이제 찬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 조사한 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할 때 이렇게 긍정 의견이 나와요. 저는 이런 그러니까 왜 2단계에서 우리가 문 앞에서 서 있냐면 증세 장벽 때문입니다. 증세 얘기하면 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증세는 선거에서 독배다라는 이 어디서 무슨 교과서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다 이렇게 암기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복지 재정을 늘리려면 결국은 증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증세 없이 하겠다 그러다가 조금 하니까 그냥 부자 증세 조금 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그렇게 그거 가지고 복지가 될까 이런 생각도 해요. 저는 그러지 말고 재정도 마련하고 또 하나는 복지 민심을 믿자. 저는 얘기했죠. 저는 그럭저럭 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애들이 문제예요. 저는 정규직 노동자예요. 그러면 지금 많이 얘기되는 뭐 금속이나 뭐 공공이나 금융의 정규직 노동자라고 칩시다. 이 노동자는 걱정이 없습니다. 사내 커플 경우는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부부들은 지금 집을 가지고 있고요. 사내 기업 복지가 좋고요. 보험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저축도 있고요. 걱정 없어요. 그 부부는. 딱 하나 안 되는 게 애예요. 다 사주고 유학도 시켜주고 다 할 수 있는데 얘를 억지로 공부를 잘하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막 쏟아부으면 뭐 성적은 오른다 그러는데 또 운 좋게 또 공부를 잘했다고 뭐 해야 되나 또 얘가 또 계속 뭐 좋은 직장 가서 살 것 같지도 않아요. 얘 때문에 눈을 감기가 어려워요. 즉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애들이 다 괜찮아요. 착하고 귀엽고 스펙도 많고 열심히 하고 얘네 친구들도 그래요. 근데 어떻게 다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얘들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진짜 새롭게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요즘 나온 게 복지국가 아닙니까? 복지국가처럼 바뀌자.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괜찮네? 그렇게 가자. 그럼 나도 편히 눈 감겠네. 이걸 믿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 재정을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지 재정 확충의 목표보다도 사실은 5가지 관문을 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세력 형성이라고 봅니다. 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복지 세력을 만들 것인가? 지금 53만 명의 보병이 있고, 그러면 뭐 주부들이 몇 명일까요? 그럼 1,500만 명의 주부들이 있고요. 아저씨들도 있고요. 세금 올리지 않은 고등학생 애들도 있고요. 5천만, 그럼 1,000만 명 빼고 4천만 명이 대한민국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바뀌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해야죠. 그래야 이 양반들이 그 프로그램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이 만들어지고, 우리 모임 이름을 광산구 복지국가 건설 시민 모임으로 합시다. 하게 되면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이제 세력화되는 거죠. 어머, 서구도 했었네, 북구도 했네. 어머, 똑같은 울산 북구도 서구도 했네. 그럼 또 같이 한번 교류합시다. 너희는 어떻게 했어? 우리는 어떻게 했어? 한꺼번에 횃불을 올리자, 봉화를 올리자 해가지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은 국군은 군대에서, 우리 시민은 각 서울역 앞에서 봉화를 올리자. 저는요, 지금 보세요. 반값 등록금 아이들이 나오니, 대학생이 나오니까 반값 등록금이 반의 반을 등록금 됩니다. 당사자가 나오니까. 저는 만약에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 특히 이제 지역에서 복지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단 광산까지 포함해서 강주에서 500, 어디 500 해가지고 5,000명이 10개 지역에서만 동시다발로 복지국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 저는 바로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의제는 다시 강하게 저는 제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파력도 크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 첫 시작의 불씨가 이 안에 에너지는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또 100일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 로드맵,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런 게 큰 대중조직, 뭐 정당 이런 데서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는 보편증세 같은 경우도 그런 겁니다. 혹시 건강보험 하나로 들어보셨나요? 11,000원 내서 무상으로 이루자? 예. 그런 것도 그런 취지죠. 돈 안 냈으면 좋겠죠. 근데 무상으로를 다 바라니까. 그러면 오히려 11,000원을 더 내므로써, 물론 그게 훨씬 이득입니다. 손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무상으로를 100일 기도나 야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무상으로를 이루는 참여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복지 재정에 관련된 것도 저는 2가지 방식이 있다고 봐요. 저는 복지국가도 돈이 필요한데 내가 복지국가를 해서 살고자 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자 하면 일종의 복지국가하고는 복지국가 재정에 대한 자기 주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종의 복지국가 재정 주권이라고 이름 붙이면 복지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방식도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부유세처럼 부자들이라 내라 이런 거죠. 당연히 부자들이 내야죠. 근데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이게 논란은 될 수 있습니다만, 내라가 아니고 낼 테니 내라. 내자 방식이죠. 내가 11,000원 낼 테니 너는 20만 원 내라. 무상으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5,000원 소득세 더 낼 테니 너는 500만 원 내라. 불공평하지 않냐? 뭐야? 네가 나보다 1,000배 벌잖아. 그럼 바꿔. 네가 250만 원 받아. 나는 2,500만 원 받고 나는 너보다 더 낼 거야. 700만 원 더 낼 거야. 그 선택해. 똑같이 지금에서 더 낼래? 아니면 소득을 아예 바꿔서 내가 너보다 더 낼까? 지금 뭐냐? 말빨이 쓰잖아요. 말빨. 자신감. 자부심. 저는 지금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가 됐으면 좋겠네. 정당들이 잘했으면 좋겠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복지국가는 안 됩니다. 지난 2, 3년 동안 복지가 떠버렸기 때문에 혹 이제 남은 대선까지 해서 오히려 죽어버리면 기대의 역설이라고
역시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는 안 되는 거였구나 해가지고 오히려 또 부메랑이 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복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옵저버에서 이제 행위자로 참여케 하는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각 지역에서, 근데 너무 또 이렇게 다 다르면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조금 서로 논의들이 모아지면 그런 것들이 공통으로 그 프로그램들을 하고 공동으로 논의하고 또 다시 점검하면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짜고, 저는 이런 과정들이 남은 기간 내에 저는 이루어지고, 뭐 꼭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10년 안에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취지로 저희가 몇몇 사람들이 100일 전에 이런 조직을 하나 발족시켰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고. 제가 바로 말씀드렸던 이 문제의식이었습니다. 풀뿌리들이 직접 관람자,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고 실제로 행위자로 나서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지역에서의 풀뿌리 운동이 전개돼야지만이 비로소 복지 주체들이 만든 이 에너지가 아까 경성 권력이 아닌 영성 권력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되고, 이런 세력들이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관문들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복지국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재정 관련된 운동을 하는 단체인데요. 잠깐만 소개 말씀드리면 이런 세 가지를 하나 합니다. 하나는 저희는 증세를 목표로 해요. 보편 증세. 최소한 돈을 웬만큼 돈 이 정도 이상 벌면 다 담은 10,000원 해도 4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이유는 그 세금을 내는 그 인프라 자체가 형평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세를 외치는 자, 지금 현재 과세 인프라를 공평하게 만드는 대국민적 운동을 시작해라. 물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이런 운동이 시작됨으로써 이제 이런 것도 같이 병행된다는 믿음을 줘야지만이 비로소 증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야 돈이 만들어지고 복지도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종의 내가 된 우리가 공평하게 내고 또 그 돈이 제대로 쓰이게 하는 공평 과세와 그 다음에 정의로운 지출을 하는 감시 그리고 제한하는 운동이 첫 번째 사업입니다. 이게 세금 정의 세우기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복지 체험은 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약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복지국가가 되면 어떻게 변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근데 아직 복지국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발족하면서 1,000만 원 한 1,3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발기인 기금으로 모았는데 무려 1,100만 원을 여기다 썼습니다. 인터넷에 내가 만든 네이버는 저희 애플리케이션도 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치시면 저희 블로그도 나오고 요 애플리케이션 무료입니다. 가서 인터넷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에서도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해보십시오. 여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정보들을 쭉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십시오. 애가 몇 살이고 노인이시고 혹은 뭐 수급 관련된 사항이 있은 걸 다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소득을 묻습니다. 소득 적어 놓으십시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뻥으로 적어 놓으세요. 궁금하시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미래 복지인데 현재 복지가 먼저 나와요. 현재 복지는 6개 나무밖에 안 뜹니다. 그래서 현재 당신이 받고 있는 복지. 여기 클릭하면 여기가 지금 무상보육인데 여기 60 얼마 나왔네요. 그러면 애가 3살이니까 보육료 20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총 월 얼마, 연 얼마 지금 받고 계시다고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저희가 보편복지가 구현되는 복지국가에 실현되는 13개 복지 프로그램들을 여기다 입력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력한 가구원 구성하고 그게 서로 매칭돼가지고 쏴드립니다. 복지를.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현재 복지보다 많겠죠. 그래서 월 얼마 이렇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까먹으실 것 같아서 다시 비교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일 세금을 내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세금, 일반 세금 더 내셔야 됩니다. 저희가 설계한 세금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소득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자동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 끝에 지금보다 여러분이 추가로 받게 될 복지 총액, 추가로 더 낼 세금 총액을 알려드려요. 이건 뭐냐 하면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과잉 교육이 안보에 대한 교육이고요. 중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안 되는 게 노동과 세금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불온시하거나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이게 세금하고 그 노동입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그 팩트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려진 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렇게 세금 많이 내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다들 뭐 세금하면 욱욱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이 한 둘, 셋 있고 연봉이 2,500, 3,000 정도 되면 거의 그 비과세 면세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월 한 4, 5만 원씩 내시지만 다음 달 2, 3월에 다 돌려받으시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받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자꾸 두려워하시는 게 저기서 폭탄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세금 폭탄을.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세금 폭탄만 들면 복지 얘기하는 사람도 쫄아가지고 아유 세금 폭탄 안 되지. 옛날에 종부세 하니까 종부세 안 되지. 나도 언젠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조금 뜨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지역에 나갈 겁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쭉 가게 되면 컬러풀하게 탁 해서 들이시죠? 네, 우리 그거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 곳곳에 가면 프린터를 들고 나가야 돈이요. 요거에 다 써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세 번째 할 건 본색을 드러냅니다. 증세운동을 하자. 능력껏 증세운동을 하자. 돈을 모으는 것도 목표지만요. 사실은 이걸 건수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잡았던 건 저는 서울시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100명을 조직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8월 말 9월 초 중에 이제 은평구 순서가 오면 저희 100명이 은평구청 앞에 가가지고 우리 은평 100명은 내가 받는 일하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이렇게 해서 얼마의 세금을 더 낼 것을 선언한다 하고 촥 해서 그냥 국회의원한테 주는 거예요. 받아가라고. 근데 이건 아직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받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은평구에서, 서대문구에서, 동대문구에서, 그리고 같은 날 부산 어디서, 광주 광산구에서 쭉쭉쭉쭉 합니다. 봉화를 타오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동네에 가장 잘 사는 사람들 앞에 갑니다. 이건희 집 앞에도 가고 국회의장 앞에도 가고 아까 낼 테니 내라죠. 그래서 우리 지역 은평은 100명을 이렇게 했으니 계산해보니까 너네 얼마인 것 같은데 너희도 내라. 도장 찍어라. 그리고 그거 갖고 복지국가 만들자. 직능인 선언들을 할 겁니다. 그럼 의사 500인, 교수 500인, 사회복지사는 53만 명이나 했기 때문에 만인. 그리고 뭐 교사 등등 해가지고 또 직능인을 쓰리즈를. 원래 계획은 해가지고 막 전국 88도 왕산을 돌 생각이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일종의 뭐 큰 규모가 안 되겠지만 상징적인 이런 활동입니다. 그래갖고 저희 요구를 담은 법안을 만들죠. 저희는 사회복지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한쪽에서는 꼬시는 겁니다. 되게 복지국가 하면 좋다는 거. 여러분 세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 컬러풀하게 뽑아들이시고 한쪽은 이런 사회복지세 한번 제정합시다. 그리고 건강보험 10,000원 더 내가지고 무상으로 합시다. 사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모아서 한 10월 초 되면 이제는 한 전국에 20개 정도에서만 봉화가 오를 수 있으면 대선 주자가 돌아가는 거 외에 우리한테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는 오지는 않겠지만 매주 20개 지역에서만 공동으로 봉화가 올라가면 저는 정치 세력들이 주목할 거라고 봅니다. 그들의 첫 가정했던 게 뭐예요? 국민들은 세금 내는 걸 싫어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정을 바꿔주고 싶어요. 복지만 된다면 낸다. 그리고 우리를 활용해라. 내도록 저쪽을 압박하겠다. 우리를 믿고 권력을 잡은 후에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리고 바로 되지는 않겠죠. 뭐 대선 전에 다 될 일은 아닙니다만은 10년 동안 이 운동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없어서 35만 원짜리 앰플을 저희가 그저께 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복지국가,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많은 사람들의 복지 민심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 복지 민심을 스스로 나서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그거의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쉽진 않지만 세 번째 과제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그 복지 공급 인프라의 공공화 문제예요. 의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포괄수가제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저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수가제 하니까 보건의료 전문의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서 의료비의 크기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비의
고통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죠. 그렇게 해석해내야 되고 그렇게 해석해서 주민들을 모아야 되겠죠. 아까 은평구에 100인 모임을 가지고 저희가 20명이 모이면 세금 내자는 얘기만 하겠습니까? 포괄수까지 얘기하겠죠. 그래서 또 포괄수까지 하러 나서겠죠.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사분들이 보편복지 담론 논의에 대해서 좀 소외돼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다루는 문제는 사실상 보편복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발언을 하세요. 발언 안 하시기 때문에 등록금이 올라가고 무상복이 되지만 사실상 가장 절실한 복지를 더 늘려야 되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복지 이런 것들 3년 동안 홀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도 있는 거죠. 물론 보편복지라는 담론이 너무 세게 한 것도 있겠지만 목소리를 내면 이 엄청난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다수의 조직이 목소리를 내면 그게 왜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보편복지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보편복지 논의가 어떤 것과 균형을 이루고 가야 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보편복지 저건 우리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이 지금 접하고 있는, 자신이 관심 갖고 있는 그 복지 문제와 지금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보편복지 담론 얘기하고 결합시켜야지. 그래야 지역에서부터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분들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효과도 하나의 예인데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풀뿌리 시민들이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개발되길 바라고요. 물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게 하나같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조금은 중앙의 역할도 있고 또 네트워크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저희는 서울에서는 지금 아주 민주노총이 이런 큰 단체 빼고요. 진짜 지역 사회단체하고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부 하나로 무슨 복지 책마을 등등 해가지고 다다음 주 그러니까 7월 4일 날 현 단계 복지국가 운동 정세 평가와 왜냐하면 약간 위기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제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간담회를 갖고 서울에서 7월 10일 날부터 저희는 촛불은 시작합니다. 일단 1차 촛불은. 그리고 저희 모레는 구미 강연이 있고요. 그 팀들이 지금 전국을 같이 돕니다. 그리고 또 각 다른 라인으로 지금 몇 개 사회복지사 협의회들하고는 얘기해가지고 이거 얘기하려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가 같이 돌아야죠. 돌아서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몇 개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모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다 갖게 해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여름까지 진짜 지역에서 복지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복지를 열망하시는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여름 지나서부터는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유의미한 세력으로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이번 대선 아니더라도 하여튼 제가 목표로 갖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또 당연히 목표가 되셔야 할 향후 10년 동안 10년 기간 내에 복지국가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25분이 됐는데 제가 많이 썼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저는 놀라있습니다. 사실은 4강 이상 이렇게 그런 분들이 100명을 넘어가는 지자체 단위에서 가장 뜨거운 어떤 학습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집단지성의 장이 사실은 매일매일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작은 시작을 했습니다. 한 판의 굿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전문 강좌를 그룹별로 해서 20, 30명 단위의 동아리 모임으로 해서 각종 의제를 설정해서 공부하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모금에 또 제안서를 넣습니다. 안 해주면 우리가 가서 보셨죠? 머리띠만 매면 삭발투쟁이라고 공부한다는데 돈을 안 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에 오건호 선생님을 모신 뜻은 지난 5강에서 여러 가지 충격도 있었고 동의나 또는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공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을 마지막에 모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관련 종사자가 60만 명 되는 대한민국 군대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단지 우리한테 총이 없다는 겁니다. 탱크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복지국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체를 정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게 돼가지고는 어떤 꿈도 이룰 수가